박원순 시장과 대담한 책, 그 박원순과 도울, 국가를 말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책의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대체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 책이 정말 좋은 책이라고, 그 책 속에서 어떠한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 청사진이 보인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책인데 여러분들은 꼭 사서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우리 민족의 미래를 과연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이 시대 국가론의 한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일요일 날 일어나서 아무래도 좀 한가한 느낌이 들어서 등산을 했는데, 그게 100군데 꼭대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836 고지를 꼭대기까지. 몇십 년 만에 제가 저는 중고등학교 때 많이 간 기억이 있는데, 혹시 좀 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좀 눈이 좀 이렇게 뭐가 꼭꼭 찌르는 듯이 좀 불편함을 느꼈는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과하게 할 것이 아니다. 항상 인생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과하게 할 것이 아니다. 근데 어저께는 사실 기분 좋게 올라갔다 왔는데 굉장히 좀 무리가 된 것 같아요, 내 몸에. 그러나 오늘 하루만 잘 자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리도 별 문제가 없고. 근데 하여튼 나이 70에 830m를 훌떡 갔다 온다는 게 기분 좋게 갔다 온 것 같아도 몸에는 무리가 있더라. 앞으로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동이라는 것은 심하게 하지 말 것이다. 게다가 오늘 좀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 조선 비즈라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웬만한 건 사실 그런 거 나한테 대해서 뭘 쓰든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래서 자유롭게 쓰라고 두는데 자기 개성도 발현하고. 근데 기초적인 개념들을 틀렸어요. 오타가 아니라 이제 잘못한 거지. 예를 들면 송사, 왕꼬의 송사, 그러니까 인간사와의 송사인데 그런 것도 송가라고 해놓고 말해. 노래라고 그래서 아마 근데 송가라는 말은 없거든. 그러니까 송사라고 해놓고, 시진핑을 말한다도 시진핑을 만난다 이렇게 책 이름을 잘못 써놓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세심하게 보니까 그 많은 구절이 내가 말한 거하고 조금 틀려요. 아주 로지컬하게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수정을 해서 보냈는데, 답신 여기를 자기 스타일을 양보 못하겠다. 그런데 틀린 개념만 송가를 송사로 고쳐야 한다는 건 고치겠으나 나머지는 못 고치겠다라는 식으로 통나무 출판사에 통고가 왔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사실 괘씸하단 말이야. 그게 내가 그만큼 성실하게 고쳐서 몇 구절이라도 보내줬으면, 그거를 갖다가 우선 틀린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틀렸다고 그러는 건 자기 완벽하게 잘못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고, 아무리 스타일 얘기하지만 자기 스타일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얘기한 것을 코테이션으로 한 것은 그걸 축약시키거나 이런 건 자유나 내 말을 로지컬리 왜곡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닭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아주 그 왜곡을 했단 말이에요. 뭐 닭이 효도를 한다, 뭐 이런, 닭이 커서 애미한테 효도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그 인간의 효의 관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효의 관념을 닭의 그 조류의 그 원초적인 행동 패턴에서 뭔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 어떤 원초적인 패턴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를 닭의 모성애, 뭐 닭의 효를 왜곡을 해서,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전화를 하는데 그걸 안 받고 피하다가 결국은 아까 여기 오는데 전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황하게 그 닭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잘 썼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기에도 훌륭한 기사예요. 모든 사람들은 아주 흐뭇해 하겠지만, 나는 그 기사가 나든 안 나든 나한테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안 끼치는 사람이고, 나는 호의를 베푼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고집을 세우고 나에게 이틀 동안이나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안겨줬다고 하는 것이, 이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자기 생각만 하지, 내가 그런 자기의 행동 패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 보냈는지를 걔는 상상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내일 편지를 정중하게 써서 꾸짖겠지만,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왜곡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 결국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근대 정신의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중세기의 모든 철학적 전제가 허황된 것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신의 문제라든가 교회의 권리라든가 그 신앙의 문제라든가 사후의 문제라든가 천국, 삼위일체, 모든 것이 검증할 수 없는 문제였고, 이러한 것에 인간의 지성을 사용하는데 모든 허비를 한 이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느냐. 근데 사실은 우리 동양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이 사실 서양의 르네상스 정신보다도 선진 철학에서 이미 훨씬 더 레디컬하게 벗어나 있어요. 근데 서양은 이 근세에 와서나 그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것은 자연과학의 발전이라든가 자연과학의 발전을 초래하게 된 사회 변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이유가 복합적으로 돼서 세속 권위를 교회의 권위로부터 분리시키고 인간의 이성을 신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인간의 그 형이상학적, 난 폭력이라는 말을 쓰지만 모든 그 형이상학적인 연역적 전제로부터 균합적 사고를 강조하고 관찰과 실험에 의한 새로운 자연의 이해, 인간의 이해, 우주의 이해를 시작한 것이 소위 말해서 서양의 근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뚜렷하게 근대 정신을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서양은 그 중세기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이 르네상스가 나타났지만, 우리는 그런 르네상스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선진 철학 시대에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에 접어들어서 근대 정신이라고 말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작의 출현을 갖다가 르네상스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를 근대 정신의 출발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여태까지 서양 사람들은 동양 문화를 얘기할 적에
서양의 근대 정신이 들어온 개화기에나 우리의 근대성이라는 걸 지금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이게 개소리란 말이야, 이게. 나는 서양의 근대 정신이라는 건 이미 우리 고대 사회에 개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철학사의 모든 제 문제를 생각할 때 과연 근대적 인간이라는 것에 그 서양적 기준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종교적 독단이 과도하게 인간을 지배했던 중세기라고 하는 시절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결국 서양의 근대로 넘어가기 전에 소위 말해서 르네상스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몰락, 그러니까 이게 동로마 제국의 몰락이죠. 그래서 여기서 1690년 계몽주의의 출범에 이르는 과도기를 우리가 르네상스 철학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그 스콜라 철학이 와해되고 철학이 신학이나 교회의 권위에 대한 종속 관계가 종지부를 찍는 거죠. 그러면서 소위 이들이 말하는 건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마의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재생되고 독자적인 학문 정신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 교회 중심의 독단론의 멍에로부터 풀려났다. 그래서 이제 말틴 루터라든가 존 칼빈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를 밀어내고 성서로만 우리가 종교를 보자. 그래서 성서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듯이 존 둔 스코투스가 신학으로부터 철학을, 신앙으로부터 이성을, 교리로부터 독립적인 사상을 떼어내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1454년에서부터 여기 해프가 1600년에 이르는 시대라면, 이 1600년은 이제 지오르타노 브루노, 브루노가 죽는, 화형당하는 시기죠. 1600. 그렇게 하고 결국은 1690년에 존 로크의 인간 오성론이 사실은 인간 오성론이 출간되는 거죠. 로크의 인간 오성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essay on the human understanding이거든요. 내가 해서 그 동해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가장 히트를 친 제목이 뭐냐면, 이런 인간 오성론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게 거대한 우리 철학계의 문제다 하는 거를 제가 들어와서 동해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essay on the human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로 벌써 굉장히 근대적인 건데, 이건 굉장히 고한문투로 번역을 한 거란 말이죠. 오성이란 말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뭐 원인이 이런 것들이 전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인간의 understand이라는 건 그냥 이해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사람의
이해력이죠, 이해력. 이해에 관한 수필이에요. 관한 수필.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잘 들여다볼 텐데, 이거를 이제 인간 오성론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인간이 어떻게 이 대상 세계를 이해하고 사느냐 하는 그 이해력의 근본을 파헤치는 거죠, 이 책이.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산에로 올라간다면 여기가 천국이 있다, 신이 있다, 삼위일체가 있다, 이런 이거에 관한 논의, 신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천국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논증을 하든지 간에 그건 다 개소리라고 해요. 이런 출발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여기 산에를 올라가야 할 텐데, 여기를 이 형이상학적인 고지를 가기 전에 과연 인간이 무슨 장비를 가지고, 나도 어떻게 좀 장비가 부실해서 또 그런지 몰라도 100군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어떤 장비로, 그래도 여기 가면 다 계산을 해서 물도 갖고 가고 식량도 갖고 가고 등산화도 챙기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에 관한 그 구체적인 배낭 품목과 그 모든 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이것을 소위 말해서 근세적인, 이게 에피스테몰로지란 말이에요. 근세적인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 인식론이라는 거는 이거 올라가는 방법, 인간이 어떻게 지식을 추구하느냐, 그 지식의 방법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대 정신의 잘 출발인데, 그것이 인간 오성론이라고 하는, 도대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아는 거냐, 세상이 무엇이냐, 이게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아는 우리의 이해력의 그 본질을 파헤쳐보자. 이것이 이제 굉장한 거죠.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브루노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 사람은 어저께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던데, 우리나라의 정치가는 모든 정치가들은,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은 아직도 천동설의 신봉자들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다. 그런데 이 브루노는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똑같이 갈릴레오와 더불어 종교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브루노는 소신껏 자기가 자기 지동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 이 로마 교황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어마어마한 이 로마를 중심으로 전 우주가 빙빙 돌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태양 중심으로 이게 빙 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너무도 미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라고 그러는데, 갈릴레오는 역시 사이언티스트이기 때문에 부정을 한단 말이야, 법정에서. 그래서 내가 부정해도 내 이미 돌아갈 건 돌아가는데, 그거야 종교 재판만 면하면 됐지 하는데, 브루노는 그거를 철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철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화형을 당하는 겁니다, 종교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 인문학자의 이 1600년이라고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여기까지는
브루노의 죽음까지 휴머니스트들, 이걸 우리가 휴머니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인문주의자죠. 심보리적 생각에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이 휴머니스트들의 활약이 눈부시게 전개된 시기였고, 이 시기가 그 인간 중심주의가 여기 휴머니스트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1600에서 1690년까지의 이 시기는 집약적으로 우주 중심적인, 이건 사이언티스트들이죠. 사이언티스트들이 집약적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시대하고 이 과학의 시대가 소위 르네상스 철학을 구성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연구, 인간의 세속적인 필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과학적 방법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공용어인 라틴어에 대해서 벌가, 하나의 세속적인 각 나라가 자기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식인들이 불어로 적는다, 이거 없었다는 얘기지.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게 전부 자기 토속 말들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불어, 독일어, 그 전에는 교회 언어인 라틴어, 모든 지식인들은 라틴어로 저술을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고, 파리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 교회의 대학이 아닌, 교회의 신학교가 아닌 아주 객관적인 학문의 전당, 교회의 권위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대학이 수립되었다고 하는 것이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의 출발은 그런 독자성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대학은 자본주의 상업의 논리에 지금 수단이 되는 대학으로 전부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은 외면적으로 보면 그리스 문화를 부활시킨다, 이런 거를 그 하나의 표방으로 표어로 내걸었고, 그래서 플라톤적인 사유 같은 것이 또다시 부활을 하게 되죠.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이 시대의 휴머니스트들의 유토피아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상주의 국가론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제 경험 관찰, 합리적인 발견 방법, method of discovery죠. 그래서 지도적인 인문주의자들로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1452년부터 1519년, 피코 델라 미란돌라, 이 사람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1463년에서부터 1494년 니콜로 마키아벨리, 1469년에서 이 당시 이렇게 집약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사람이죠. 제가 폴란드 가서 이 사람에 관해서 많은 걸 알게 됐는데, 1543년. 그 다음에 토마스 M-O-R-E, 모어, 78년에서 1535년. 전부 같은 시기네요.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당시 마르틴 루터 1483년에서부터 1546년까지.
테오프라스투스 of 호헨하임 파르셀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셀수스 1493년에서 1541년. 하여튼 이걸 뭐 다 쓸 필요는 없는데 필립 멜랑톤 1497년에서 1560년. 존 캘빈 켈빈 어떻게 있는 주제? 응? 켈빈 어떻게 있는 주제?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지. 토마소 캄파넬라 넬라 1563년에서 1568년에서 1639년. 그 다음에 제이콥 베메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 인문주의자들에서 이제 과학적인 연구에 한 사람으로서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것이 1564년에서 1642년. 그 다음에 프란시스 베이컨. 이것이 1561년에서부터 1626년. 그 다음에 휴고 그로티우스라는 사람. 그로티우스가 1583년에서부터 1620년.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토마스 홉스. 1588년에서 1679년. 마지막으로 아이삭 뉴턴 1642년에서부터 1727년. 근세 철학의 출발점으로서는 바로 르네 데카르트를 보통 치는 거죠. 난 르네 데카르트를 외우기가 어려서 항상 데스카르테스라고 그랬었는데 1596년에서 1650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소위 말해서 meditations on
the first philosophy. 제1 철학에 관한 명상이라는 거죠. Meditation on the first philosophy라는 책이 1641년에 나왔는데 이것을 근대 철학의 출발점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law, 법칙을 출발하는데 하나는 civil or judicial law,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통 법률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는 laws of nature죠. 자연법이죠.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래야죠. civil and judicial law, 우리가 말하는 법률에 관해서는 그것이 사회 철학, 정치 철학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에 있어서는 그것이 과학적 방법론, 그 다음에 과학의 철학이 되는 거죠. philosophy of science가 되는 거죠. natural philosophy가 되는 거란 말이지. 아마 이게 너무 좀 고등학교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이런 철학자들을 우리가 일별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철학으로 가면은 우리가 마키아벨리의 프린스, 그리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그 다음에 프란시스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 campanel라의 시티 오브 더 선, 그 다음에 홉스의 레바야산, 이런 것들을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례대로 이거 르네상스 철학의 대체적인 흐름을 얘기하겠는데, 간단하게 오늘 마키아벨리를 얘기하고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안 르네상스의 아주 그 정치 철학자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피렌체 공화정부의 10인위원회의 서기관장직을 맡는 듯 아주 혁혁한 정치 경력을 닦습니다. 근데 마키아벨리라는 책의 이 프린스라는 군주론이라는 책은 그 메디치 가문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부질없는 희망 속에서 로렌조 2세에게 헌정된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세자르 보르지아와 그의 아버지 교황 알렉산더 6세의 활동상을 기술하였으며 그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공공연하였던 타락한 관행을 증언하였다. 이 책은 당시 횡행하던 저급한 도덕적 규준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를 제시하였고, 대중 위에 군림하려고 권력을 쥐고자 하거나 보지하고자 하였던 파렴치한 통치자들에게 실천적 지침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근세 철학의 출발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키아벨리는 우리가 말하면 이게 도덕적으로 근원적으로 이게 엉터리론이란 말이에요. 이 도덕적인 면에서 엉터리론인데, 현실적인 자기가 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그리는 거죠. 왜냐하면 군주라는 놈들이 이렇게 타락한 놈들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대한 어떤 현실적 처방을 내리는 것이죠. 이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마키아벨리의 철학에 대해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정치에 있어서는 목적이 기만적인 수단이건 위법적인 수단이건 파렴치한 수단이든지 간에
경우에도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 목적이라는 건 뭐냐? 권력의 획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획득을 위해서는 최고의 정치 권력을 손에 쥐고자 할 경우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쥐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쥐인다고 하는 결과가 중요하다. 그거는 사기를 치든 대중을 기만하든 뭐 선동을 하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게 마키아벨리가 보던 시대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오늘날 사실은 나올 만한 책이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 새나라당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가에 관한 마키아벨리즘적인 책을 쓰면은 이건 데이트일 겁니다. 데이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가에 있어서 유일한 범죄는 권력 잡는 데 실패하는 것이다 그래요. 권력만 잡으면 다 합리화 된다 그러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정치가를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은 거짓말이나 이런 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서양 근대 정신의 출발이라는 거죠. 근대 정신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거는 니체의 빌레슈르마흐트라고 하는 권력에 대한 의지라는 걸 이미 르네상스 시대에 구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 사상의 아주 본질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기로부터의 탈피한 서양은 바로 이러한 철학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통치자는 간교와 은밀한 술수로 자기 자신의 정적들의 의표를 찌르기 위해 여우와 같은 자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적을 위협하기 위해 사자와 같은 자질이 있어야 한다. 그 유명한 여우와 사자 얘기도 이 마키아벨리에게서 나오는 거죠. 통치자는 자비심, 신념, 성실성, 인간성, 신앙심, mercy, faith, integrity, humanity, and religion. 그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인간적으로 탁월한 거, 자비롭고 신앙심이 두텁다 하는 5가지 덕을 무결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기를 쳐야 된다는 거지. 그러한 자신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를 심어 놓을수록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통치자는 어떠한 자질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다 갖출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덕스럽다는 인상만은 꼭 심어줘라. 대중이란 속임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눈가림에 금방 넘어가서 통치자 자신의 고결한 이미지를 믿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대중들은 덕의 거짓된 가면을 꿰뚫어 통치자의 사악한 인격성까지 간파해내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치자를 보호하는 군대와 경찰이 있기 때문에 감히 통치자에게 항거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항상 통치자 편을 들게 마련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항상 여당이 우위에 서 있는 현실을 바로 고발하는 거죠. 바로. 그러면서 군주는 축제나 연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보이면서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는 등 대중 속에서 아주 인기를 유지해야 한다. 백성들로부터
뭐 폭넓은 호응을 얻기 위해서 시원찮은 관리는 착착 해임시키고, 뭐 공공연하게 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이상을 제창하고, 뭐 하여튼 그 마키아벨리즘이 말하고 있는 이 군주론은 이게 상당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정난한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최초로 말했다는 의미에서 마키아벨리즘은 이것이 근대 정신의 발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그게 아주 오묘한 얘기인데, 뭔가 인간이 중세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저기로 말하면 뭐라 할까, 도덕적 허위의식, 도덕적 허위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야말로 동경대학 마루야마 마사오가 오기오 소라이가 논어를 해석하는 태도가 좀 마키아벨리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일본 문화의 자귀성, 도덕성이 아닌 자귀성, 조금 오묘한 얘기인데, 소위 말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일본의 근세 정치 철학의 출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러한 자기론이 오늘날 아베 정권에까지 내려오는 거죠. 아베 정권은, 아베라는 사람은 사실은 탁월한 인물이거든요. 만만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조작을 통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구상하는 평화헌법을 다 없애고 일본을 힘의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겠다. 하여튼 그 나름대로 일본의 중세로부터 탈피하는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마키아벨리라는 인물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많은 생각이, 오묘한 생각들이 겹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스스로 탐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